국기 유임을 받으셨나요? 그죠? 여기 이제 쓸세를 가지고 국기만 뽑아서 나눠드리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국기법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는데 일단 목표는 내일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판서하고 막 이러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어차피 맞는 게 있으니까 화면 띄워놓고 해서 하는데 일단 교재가 핵심 정리 교재 가지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원래 우리 강의가. 근데 쓸 수 있는 세법학 나눠드린 거는 같이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국기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열심히 들어요. 듣고 나서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책으로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임을 나는 쓸세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다.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를 붙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동차 이제 들어가시면 국기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쓸세 갖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부터 하자. 근데 앞에 띄워놓고 하는 내용이 제가 편집을 뭐 1차용으로 맞춰서 1차의 한계라는 게 뭐 이렇게 딱 구분하기도 그렇고 중간에 판례도 있고 내용이 상당히 많이 플러스 돼 있어요. 그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수업을 듣고 제가 하면서 밑줄도 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쓸세다 쓸세 이걸로 하자. 이걸로 가져가는 걸로 하고 핵심 정리는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쓸세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긴 해요. 보치기예요. 보치기에 오늘 올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 나오고 상당히 뭐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들은 막판에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핵심 정리 내용 가지고 활용하시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단권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더 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쓸쓸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잡다한 내용들 약간 좀 너무 지엽적인 것들은 옆에다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로 가져갈 거냐를 판단하시는데 이 핵심 정리 내용을 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는 OX 문제도 풀 겁니다. 풀고 활용하시는 걸 하는데 결국은 이걸로 활용해서 왔다 갔다 지금부터 1차 볼 때까지 하시고 나서 바로 여기서 연결해서 동차반 수업 들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판례도 있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바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용들이 기출 내용들이 좀 있죠. 작년 기출이 있는데 제척 기간, 뭐 경정 청구, 서류의 송달, 뭐 권리 현장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통으로 제껴버릴 거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빠르게 쓸새 앞에 띄워놓은 거 가지고 이러지고 이거죠 하면서 개념만 좀 잡아드리는 걸로 대충은 그 내용들이 일단 중요한 내용들이라서요. 그래서 그것들 좀 같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되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신경을 크게 쓰지 말고 이렇다 좀 알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그 부분 약간 강의 시간을 좀 줄여보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업을 들어가 볼까요? 자 쓸새 이제 보시면 자, 좀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초반에 이게 이제 세법하기는 되게 중요해서 중간에 어떤 장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쓸새 나눠드린 걸로 보시면 20페이지인가? 이렇게 뒤쪽이에요. 18페이지네요. 뒤에 그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뭐 2차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1차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조세법의 2대 원칙이라는 건 알고 가자. 그래서 나중에 세법학할 땐 상당히 중요합니다. 활용해서 많이 기술도 해야 되고 문구도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자 차원에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쓸새는 18페이지 그거 펴놓으시고 거기다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조세를 이제 공부하잖아요. 조세 안에서 이제 국세기본법을 보는데 국기법은 이제 그 보기 전에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총론. 과거에는 조세 총론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뭐 잡다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지 자주 안 나오는데 네, 총론도 나왔어요. 총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조세법의 2대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세 관련된 법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조세 법률주의가 있고요. 조세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법 전체 우리 공부하는 전체 세금 관련 공부하는 거에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일단 출발이 조세 법률주의인데 조세 법률주의는 왜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조세라고 하는 세금은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을 내긴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조세 국가예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 지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절충을 해보자.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방도 하고 지금 국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도 하고 막. 또 이제 치안도 하고 복지도 하고 각종의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세금으로 충당해 갈 텐데 그 세금이란 거를 걷는 건 맞는데 무턱대고 걷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세금을 내는지 알고 살아가야 그죠? 얻어맞더라도 이제 억울하진 않지. 이래서 세금 내는구나. 알고 얻어맞게 하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두자. 국가가 국민들과 일일이 계약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세금 내라고 하는 걸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할 거니까 그 법률이 국민의 뜻이 대변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합치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럼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세금은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걷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상황에 처하면 세금을 내니까 얻어맞아야 되지. 나는 얻어맞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좀 내가 피해가 볼까? 법률의 규정을 약간 피해서 이러면 그럼 피해 가란 얘기예요. 그게 절세죠. 세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 보란 얘기예요. 물론 그게 가장 행위를 통한다든가 부정 행위를 수반해 버리면 그건 탈세가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못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세무사로서 조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절세 도우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출발이 법에다 규정을 두어야 된다 이거죠.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세금을 걷어가라. 근데 그 안에 하부 원칙들이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는 알겠는데 그 안에 일단 첫 번째가 의의는 뭐 이게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게 된 배경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혼인권도 있고 생존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고 근데 이 재산권을 침해하잖아요. 세금을 걷어가는 건. 그럼 헌법이 양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헌법에서 양해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양해를 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금을 진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규정하고 있고요. 대신에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라. 무턱대고 거는 건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가 됨으로써 국민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죠? 또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고 또 반대로 재산권도 보호해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차 때는 뭐 쓸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쓸세 책이 앞자 따놓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고 지금 그렇게까지 외울 건 아니고 지금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면 좀 더 외우고 하시면 동차 때 도움되니까 1.5차처럼 생각하시면서 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다 처음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앞자 따서 제입법라고 해놨네요. 제입법 이런 것도 외워서 쓰겠다고 그냥 외워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일단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세금을 출발하는데 세금 조세라는 거는 걷어갈 때는 과세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과세 요건은 네 가지인데 좀 이따 보면 등장해요. 좀 이따가 보시게 될 텐데 여기 과세 요건이라 과세 요건 이게 의대 표시로 또 외워놓고 있네요. 암기집이다 보니까 납세무자 세금을 거둘 때는 누가 내느냐 납세무자 뭐에다 걸어가느냐 과세 대상이 있고 그걸 수치화시킨 것이 과세 표준 거기다가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자 따서 의대 표시라고 돼 있네요. 그죠? 나중에 또 나온다 좀 이따가. 그래서 그러한 과세 요건이 중요한데 그 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어렵지 않죠? 과세요건 법정주의 용어만 알자 일단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요거는 핵심 정의는 없는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총론 잠깐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해라. 그래 출발. 근데 법으로 정하긴 정하는데 이게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정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달리 취급을 해. 달리 해석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확하게 이리적으로 하나의 뜻으로만 해석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법을 만들어라 이거죠. 이게 과세요건 명확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 제목만 밑줄 치시면 돼요. 여기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다. 이게 조세 법률주의 안에 하부 원칙이구나. 일단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라. 정할 때 명확히 정해라. 두 가지 아셨죠?
그럼 법으로 명확히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늘 아시다시피 세법은 개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연말연초가 되면 개정 막 이슈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법은 자꾸 바뀌어요. 근데 바뀐 법이 기왕에 이미 끝났던 납세문인데 거기다가 소급해서 막 법 바뀌니까 예전에 냈던 것도 바꿔서 더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죠. 그것도 이제 우리들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요. 이것도 조세 법률주의 안의 하부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제목 알자.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 보시면 자세히 보게 된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 알죠? 소급해서 과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급 적용하지 말아라.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이 소급인 거야? 이런 것들 좀 이따가 보게 되면 진정 소급인지 부진정인지 이렇게 보게 돼요. 어쨌든 그거 하지 말라. 아 이것도 조세 법률주의 밑에 하부 원칙이구나. 그죠? 제목. 그 다음에 자 다 지켜졌어요. 이제 지금 현재 법이 이래? 그러면 나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법이 바뀌어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소급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법을 만들고 등장했는데 이 법은 법대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을 지 멋대로 해버리거나 하면 안 되죠. 법대로 집행도 돼야 되는 거지. 그 두 가지가 좀 더 얹어져요. 그래서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엄격 해석하라 이거죠. 2차 공부할 때는 주구장창 들어볼 얘기 문헌주의 문헌주의. 맨날 판례 가면 다 판례는 법 조문 내용 가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투는 건데 다 대법원에 뭐라고 하냐면 문헌주의다. 문헌에 따라서 과세관청가 오바했다. 문헌에 따르면 보통 보면 그런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문헌에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문헌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헌주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는 구입 관련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유지 관련된 거 안 된다. 임차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임차가 빠졌었어요. 구입과 유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차 같은 것들은 다 렌트나 뭐 리스 회사들이 이건 다 돼요 하면서 해서 했는데 보니까 구세청장이 보니까 야 이거 웃기네. 같은 거 아니야? 사는 거나 리스나? 그래서 이거를 과세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억울해요라고 싸우게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더니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아 그러지 말아라. 문헌상 구입과 유지만 있으면 임차는 비슷한 점 보여도 그건 아니다. 이런 게 문헌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깨지면 문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 문헌주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문헌주의. 요거는 나중에 줄기차게 외우라고 할 거예요. 이 문구는 계속 써먹을 거니까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제목만 엄격해서 가라. 어렵지 않죠? 법을 잘 만들면 뭐해? 해석을 지멋대로 하면 안 되지. 엄격 해석해야지. 문헌대로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 다음에 법대로 집행까지 해야죠. 그냥 포괄적인 얘기야. 법대로 집행하라. 그죠? 집행하라. 법대로 집행하라. 네 멋대로 집행하지 말아라. 세무공무원들아. 그죠? 그래서 재량을 취하지 말아라. 재량 금지.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합법성의 원칙. 법대로 집행하라. 좀 이따가 또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신의칙 할 때 좀 이따 나와요. 합법성 원칙. 이 5가지 얘기를 우리가 알면 돼요. 1차형으로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절차적 보장, 뭐 실질적 의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자들마다 좀 더 뭐 7분법, 9분법도 있어요. 9개로 막 나눠서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5분법이 일반적이야. 5가지만 보통 얘기하는데 2개를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라 등등 다까지 왔는데 이제 절차 보장 원칙이래요. 이거 느낌만 가져놓으세요. 아무리 과세관청에서 부가처분할 때 내용이 타당해도 그에 대한 절차를 만족을 못하면 절차를 보장을 못하면 안 된다. 서류의 송달 같은 게 좀 이따 볼 거예요.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은 아니 부가처분하는데 내용은 맞아요. 얘 세금 1,000만 원. 그거는 이의가 없어요. 그건 맞는데 1,000만 원만큼의 그 부가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송달 요건을 만족 못한 거예요. 지 멋대로 막 공시송달 같은 걸 해버린 거야. 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공시 방법을 해버린 거야. 좀 이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가처분 내용이 타당해도 이거는 유효한 처분이 되지 못합니다. 유효하지 못해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용도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도 만족을 해야지만 올바른 부가처분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아셨죠? 절차도 보장해야 된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쭉 보니까 법에다가 규정을 두어서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법의 내용이 너무 심한 거야. 법의 내용이 만약에 세율이 90%야 막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지만 그래 버리면 안 된다. 너무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세 법률주의를 지켜라. 너무 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지. 요걸 근거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많이 가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 법은 법이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어쩔 수 없어.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가 뭔가 억울하면 이제 불복이란 걸 하죠. 좀 이따가 보실 불복. 이 내용 말씀드린
불복도 있고 소송도 가고 등 하는데 우리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정법원 가서 일반 행정소송을 벌였다가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끝납니다. 더 이상 못 다퉈요. 근데 그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법의 내용 갖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법이 맞네 안 해석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졌지만 이 법 자체가 문제네. 법 자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아무리 법이지만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겠죠. 이제 그죠? 가면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는 게 요 내용입니다. 과잉 금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다 쓸쓸 이용할 때 안 봐도 돼요. 지금까지 뭐 보려고 뭐 입수 핍인지 뭔지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게 돼요. 요 틀만 갖춰 놓으시면 이게 머릿속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 좀 동차할 때 얹으면 되는 거니까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조세 법률주의의 하부 원칙이구나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주의는 됐는데 이제 평등주의야. 조세법에다 입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자, 국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지. 평등을 지켜야지. 평등. 근데 평등이라고 하는 느낌만 평등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있고요. 수직적 공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동일한 담세력에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어야 돼요.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세부담. 세금은 다 내기 싫죠. 나는 세금 1,000만 원 버는데 세금 100만 원 내고 있대요. 아예 받아들여야지 뭐. 법이니까 그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는 1,000만 원 버는데 세금 안 낸다고 나한테 자랑을 막 하네. 같이 술 먹는데 열받잖아요. 너 어떻게 세금을 안 냈는데? 이런 방법이 있대. 이렇게 피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동일한 담세력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세금을 100만 원씩 내는 게 합당하다. 이게 수평적 공평이에요. 그 다음에 수직도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세금 100만 원 내요. 친구는 1억 번대요. 근데 세금을 1,000만 원 낸대요. 그럼 나도 10%고 너도 10%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아니죠.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1억 벌면 10배를 더 벌면 10배 벌면 그러면 세금은 20배 30배 내야지. 그게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더 되면 더 부담을 진다. 이게 세부담률이 높아져야 된다. 부담률이 높아져야 된다. 부담액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 부담률이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게 누진세율 같은 것들 취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일단 이렇게 수직도 있구나. 수평, 수직. 이렇게. 자, 근데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먼저 있는데 여기 있죠? 동일한 담세력이 동일한 세부담. 이 정도만. 자, 근데 이걸 구현하는 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일단 수평적 공평. 동일한 담세력이 동일한 세부담인데 담세력은 동일한데 근데 이거를 세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장 형식을 취해서 피해간 거야. 실질은 1,000만 원은 동일한데 실질은 똑같은데 형식을 이상한 형식으로.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 너 형식은 달리 취했지만 실질은 같네? 라고 봐서 실질과세 원칙 하겠다. 이게 똑같이 너 일로 와. 너 1,000만 원이니까 너도. 너 이상한 형식 취해서 피해갔더라. 너 1,000만 원이니까 와서 너 똑같이 100만 원 세금 내. 라고 만드는 게 실질과세 원칙.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세법 안에서 우리 공부한 거 안에 부계부의 부계부. 가장 형식을 취해서 이상하게 형식을 취해서 세금을 피했을 때 조세 피했을 때 바로 잡자는 게 부계부. 이거는 세 가지는 그냥 실과 바늘이에요. 수평적 공평, 부계부, 실질과세 원칙. 세 개는 세트야 세트. 느낌이 딱 오시면 돼요. 그렇지. 좀 이따 실질과세 원칙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렇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수직이야 수직. 이걸 구현한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초과 누진세율 구조. 그죠? 누진. 점점 높아지는 율로 가는 거지. 6%, 15%, 24%, 35% 높아지는 거지 점점. 초과 누진세율 구조. 올라갈수록 더 높은 율의 세부담은 지는구나. 맞죠? 초과 누진세율 구조. 이게 누진이야. 이 누진의 반대말이 뭐예요? 역진인 거지. 그게 부가세가 안고 있는 문제인 거지. 역진. 그죠? 역진. 항상 뭔가 부담률은 소득을 분모해 놓고 구하다 보니 부가세 세부담률을 구할 때 분자에다 부가세를 올리면 번 게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세부담률이 낮아져 버리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역진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완화하려고 면세도 만들고 별도로 개별 소비세도 과세하고 막 이러면서 좀 보완하고 있죠. 어쨌든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이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는 거다. 그다음에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보통 능력이 더 되니까 더 많은 세부담률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종합과세 맞죠?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하는 것도 세부담을 똑같이 높게 지어야 되는데 너 2천만 원까지 안 되면 그죠? 뭘 분리과세 끝나버리면 14%만 내고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도 와.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틀로 와서 기본세율 받아. 이 누진세율로 들어와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 요 구현한 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요건 많이 안 하고 요 두 가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옛날에는요. 다음 주 뭐 성격이 다른 것은 하면서 이 조세 평등주의 안에 하부 원칙과 아까 조세 법률주의 합의 원칙을 섞어 가지고요.
틀린 지문 다른 거 찾고 막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옛날에. 요즘에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총론도 나온다 시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출발해봤어요.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제목 정도 기억날 수 있게끔 체크만 딱딱 하시면 돼요. 형광펜 칠하 빨간 펜 칠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시 이제 쓸세는 앞으로 가보는데요. 아직 총론 얘기 좀 더 하려고요. 총론 얘기 좀 더 하려고요. 자 쭉 내려가서 자 총론에서 한 얘기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쭉 넘어가도 되고요. 이제 국기법 총칙이라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용을 볼 텐데 여기 쭉 내려가시면 법원이라고 해서 우리 14페이지 쓸세는 1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페이지 아마 돼 있는 거 맞죠? 14페이지 거기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 조세법의 법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조세법의 법원 요것도 총칙에서 하는 얘기니까 보고 털고 가자. 총칙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자 요것도 이제 언급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가끔. 자 조세법이다 이제 알았어요. 조세 법률주 알았고 평등주 알았어요.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도 알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법대로 세금 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법이 어디까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하는 그게 법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원성. 우리 법대로 세금 내라고 할 때 그 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가 이제 법원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원,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법대로 세금 내라고 할 때 법의 존재 형식은 이거다. 이거니까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원성이 있다 그럼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성이 없다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 따르고 있는데 약간 불만 있으면 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100%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느낌. 자, 당연히 조세법 법원의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당연히 법원성 있죠. 헌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세금에 흘러가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본 근간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은 무조건 법원성이 있다. 당연한 거고요. 최상위법. 그다음에 당연히 법률이죠. 아까 조세 법률주의. 법률의 규정을 두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 법대로 세금 내라 할 때 대표적인 게 법률일 거야. 근데 법률의 모든 규정을 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시행령이다. 우리 법 바뀌는 것도 법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하고 시행령은 법이 바뀐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막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부 부처에서 막 기재부에서 재경부에서 막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령이라는 거야. 밑에 명령. 법률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고 법률의 모든 걸 담을 수 없으니 조세 법률주의인데 법률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그때마다 적성 있게 뭔가 바꾸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모여서 법을 또 뜯어고치고 싶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런 어떤 범위를 정해갖고 위임이라는 절차 통해서 위임해서 명령이 위임돼 있어요. 대통령하고 장관에게 이게 령칙이라고 하는 부르는 거지. 법령칙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다 요 내용들을 갖고 법인세도 공부하고 있고 등등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다 시행령 내용도 있고 규칙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법원성이 있다. 대표적이다. 법령칙. 나라마다 맺은 조세 조약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조약은 그냥 그 앞에서 웃고 조약 맺은 다음에 우리나라는 따르게 취하면 안 되죠. 조약은 따라야 되는 거지.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 다 법원성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5번이 이제 요거 법원성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이네요. 조례규칙이 뭐냐면 지방세야. 지방세. 우리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 지자체. 그 지자체 안에서는 또 지방 과세 자주권이라고 하나? 자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자체의 어떤 세원이 되는 거고 지방세는 그쪽 안에서 이제 그쪽에서 정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지방세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원래 있어요. 그 지방세법 시행령도 있고요. 다 존재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위임을 또 해서 지방세 법에서 위임을 또 해갖고요.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그리고 지자체장에다가 이렇게 위임해갖고요. 이 조례가 뭐죠? 조례가 지자체 안에서는 이게 의회나 마찬가지, 국회나 마찬가지야. 지방의회 이런 데서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조례.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하는 게 조례고 지자체장이 하는 게 규칙인 거예요. 국세로 하게 되면 이때 법이고 령인 거지. 법령이 지자체 안에 가시면 조례와 규칙인 거지. 그럼 이 조례와 규칙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지자체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남도 가면요 법원성이 없습니다. 거기서만 법원성이 있어요. 그죠? 경상남도는 달리 또 조례와 규칙을 정해서 운용됩니다. 그죠? 그 지자체 안에서만. 그럼 전국에는 공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성 얘기할 때 약간 세모다라고 얘기해요. 세모. 그래서 그 지자체만 법원성이 있으니까 조례와 규칙 들어봤죠? 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이제 국세청장이나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에요. 일선 세무서에다가 야 요거 약간 애매하다고 자꾸 물어본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건 통일성 있게 운용돼야 되는 거니까 요건 요렇게 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국세청장이 지방청장에게, 지방청장이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명령 어떤 위계 체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인 지침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행정에 엄청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면 이의제기해서 하면은 싸워보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그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해. 즉 이른바 내부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해석도 필요하긴 하죠. 국민들은 계속 늘상 있는 행정에서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면 아니 법이 명확하게 해갖고 이것도 딱딱 규정을 다 두면 좋은데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세청장이 그 지방청장 등에게 내부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훈령이고 예규고 통첩인 거야. 훈령, 예규, 통첩. 우리 예규는 이랬죠. 예규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업 때도 예규가 이렇다. 또 기본 통칙 같은 것도 기본 통칙. 특히 부가세 공부할 때 보면 기본 통칙 같은 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실 법원성이 없어요. 기본 통칙은. 여기 훈령 중에 이 행정규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 통칙이. 그렇지만 부가세 쪽에서의 기본 통칙은 30년, 4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굳어진 법원성이 있다고 보고 시험에 내버리는 겁니다. 응?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렇다. 행정규칙은 일단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없다 X다.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없다. 이런 건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성부법 국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문법이란 쪽이 약간 가미가 돼서 판례도 있고 뭐 관습법 조리 같은 것도 활용되고 할 텐데 일단 판례 아까도 판례 막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고등법원, 대법원 나오고 우리가 싸우다 마지막까지 가는 게 대법원입니다. 거기서 지면 끝인 거야. 그러면 다시 뭐 법의 내용이 그럼 아까 헌법재판소 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특이한 경우고 일단 대법원까지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대법원의 판례는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니까 걔는 법원성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통설이야. 고등법원 판례는요 뒤집어질 수 있죠. 대법원 가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굳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만 대법원 판례 한해서만 법원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통설 개념의 통설 있다고 하는데 통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법원 판례는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마일리지 부가세 공부할 때 마일리지 이런 거 판례가 뒤집어져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애누리 볼 거냐 장려금이냐 장려금이다라고 봤었는데 애누리를 바꿨잖아요. 개념을 마일리지 결제 이런 게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져서 큰 사건이 나는 거야.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큰 사건.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라는 얘기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고지식한 분들이.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일단은 법원성이 있다고 본다. 관습법 우리 관습법 아니에요. 우리는 성문법이에요. 관습대로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아니다. 법원성이 없다고 합니다. 조리는 뭐냐면 사물의 당연한 이치래. 당연한 이치니까 따라야지. 당연한 상식 따라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조리는 법원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성이 없고요. 행정규칙도 법원성이 없네요. 두 가지가 법원성이 없네요. 아셨죠? 법원성 없는 것들 잡고 가자.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총칙 들어가 볼게요. 총칙 이제 우리 쓸세로는 14페이지 내용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정리 내용은 1-2페이지 들어가네요. 자 지금은 조세 총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 조세법 법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받고 다시 우리 들어가서 국기법 총칙 들어가 보자. 이제 국기법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조세 총론에서 국세 기본법으로 왔습니다. 자 국기법은 이제 총칙, 자 교재 핵심 정리를 같이 이제 보시면서 왔다 갔다 체크도 하시고 메모하시고 반드시 오늘 내일 끝나고 나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 내 걸로 만들게 쓸세나 이런 것도 정리하고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법인세도 공부하고 등 공부하고 우리 재무회계 회계도 공부하고 원가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된 거는 왔다 갔다 생활화시켜서 계속 이동간에 보고 다니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한참 안 보잖아요. 아예 됐어 이제 나는 다른 거 봐야지.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일주일만 지나도 아예 그냥 다 날라갔네. 그럼 다시 또 들어야 되나? 미쳐버립니다 그때. 그게 없어야 돼요. 진짜 효율적인 거는 진짜 다른 것들을 좀 약간 이제 안 하더라도 오늘 내일 정도는 밤에 공부 안 할 건가요? 하실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실 때 오늘 보신 거 정리, 내일도 보고 마무리, 내일 모레도 좀 해봐야지라고 좀 더 할 수.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세팅을 시켜요. 국기 난 이걸 가져갈 거야. 이 쓸세 이걸로 가져갈 거야. 딱 세팅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핸드폰 찍어서 보든가. 또 진짜 가방에 넣고 가방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핸드폰 찍고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이제 하시고 또 복사해 놓다든가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것도 있고 잘 정리했다면 아깝잖아요.
잃어버리면 가방 잃어버리고 하는 학생 나와요. 그런 학생 있었어요. 울고불고 했어요. 유실물센터 찾아갔는데 없어요. 가방 안에 가방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 안에 모든 서브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과목 공부 엄청나게 서브노트 많이 만든 학생이었거든요. 제발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졸다가 가방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하니까. 근데 가방 위에 놓고 자리가 나니까 앉았다가 졸다가 딱 내려버린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죠. 핸드폰 찍고 이런 거 안 해놨냐? 복사 안 해놨냐? 그랬더니 안 했대. 그냥 가방에다 다 놓고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보기도 하고 집에서도 보고 학원에서 보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고 복사도 해놓고 핸드폰 찍어놓기도 하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그런 너무 이게 좀 그런 소심한 건가요? 아니죠. 만에 하나가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14페이지 돼 있고 총칙. 우리 핵심 정리 1-2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국기법은 이제 성격이 나오고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오고 막 그렇네요. 자, 성격 여기 있어요. 자, 우리 법마다 1조, 2조. 1조에서는 이제 그 법의 성격을 얘기해요. 목적이라든가. 2조에 가면 용어의 정의를 얘기해요. 이 법에서 앞으로 쓸 용어. 이른바 고유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용어 정리를 해요. 자, 그럼 다시 국기법은 이제 총칙. 자, 총칙 안에서 목적과 성격인데, 자, 국기법은 왜 만들어진 거냐? 일단 총칙법이래요. 이게 우리 일반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는 법인세법 등등 개별세법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법인세를 걷기 위해서 법인세법 만들고 등등. 근데 이 법마다 개별세법이란 것들이 쫙 있는데 거기 공통되는 사항들이 막 있는 거야. 겹치는 것들이. 이거를 각종 그 법에다가 계속 규정을 담고 있으니 공통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법정이 너무 두꺼워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통인 건 모아놓겠다. 별도로 끄집어내자. 그래서 기본 어떠한 잡다한 내용들, 막 여러 가지 내용들, 막 잡다한 거 공통되는 거 다 끄집어내보자 만든 게 국기법이야. 그 잡다한 내용들이 막 모여 있는 거지. 그리고 세금은 또 안 내면 또 징수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이 국징법. 이런 것도 끄집어낸 거고요. 그죠? 국기, 국징, 국제조세 이런 거, 국조법. 세금 안 내고 막 포탈하고 막 그러면 감옥 보내야죠. 이게 조세범 처벌법. 그 절차는 어떻게 돼? 처벌절차법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일반세법이라고 끄집어낸 것들이에요. 그 의미를 띠는 거야. 국기법도. 끄집어냈는데 이거는 뭐 국세징수법처럼 징수절차 이런 게 아니라 잡다한 거. 다 공통되는 거. 그죠? 공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이게 총칙법 성격이다. 총칙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처음에 총칙. 그래서 요 성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세금은 항상 이제 다 납세자는 억울할 수 있으니 억울하면 싸우는 게 불복 절차라고 하는 건데 불복 억울해요 다투는 거지 이제. 그때 어떻게 다투는 게 맞아? 절차를 이것도 역시 공통이잖아요 다. 그죠? 법인세 억울할 수 있고 소득세 억울할 수 있고 다 공통이니까 이것도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불복절차법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불복절차법. 불복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 불복에 대한 절차를 해서 권리구제죠. 어떻게 보면 권리구제. 억울해요라고 하면 다투는 권리구제 받는 어떤 사항들을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얹어갖고 이제 보다 보면 납세 권리 연장도 있고 또 납세 의무에 대한 뭐 성립, 확정, 소멸 막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것도 좀 더 가미가 돼 있다라고 적어드린 겁니다. 일단 큰 틀은 항상 총칙법 성격이 있다, 불복절차법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출발. 국기법은 이런 거구나. 공통사항을 모아놨구나. 그래 불복의 절차를 모아놨구나. 불복 절차를 두고 있구나. 불복 절차는 한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으로 조세 쟁송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게 담고 있구나 알고 있고요. 자 목적과 성격 됐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의 성격 자 2개 있는 거 갖고 막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네요. 일단 성격은 그렇다. 그 밑에 가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건 지문에 잘 들어갑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여기는 이제 하나만 넣어놨습니다. 자,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국기법과 개별세법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국세기본법은 일반세법이라고 부르면서 개별세법의 내용 중에 공통인 걸 딱 뽑아서 모아놓다 보니 그러면 여기 국기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개별세법에도 보니까 얘랑 내용이 동일한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거기에. 근데 국기법과 다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우선하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충돌됐을 때 뭐가 우선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해야 될까요? 개별세법이. 지금 현재는 개별세법이 우선한 거예요.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기법 우선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기법 우선인데 아이 그래 개별세법에다 딴소리 하는 거 그래 참아줄게 17가지 외워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개별세법에다가 딴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다 우선이래. 국기법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말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요?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개별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법에 따른다.
후순위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딴 쪽에 규정 두고 있는 걸 제외하고만 국기법에 따른데 딴 쪽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 걔 우선한다는 얘기지.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 아셨죠?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는 지금 몰라. 이거는 버려. 일단 나중에 하면 되고 공부하면 하나씩 맞추게 됩니다. 몇 개 가져가자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알았다. 그러면 1-2페이지 가시면 핵심 정리. 거기에 이제 다른 법률과 관계 첫 번째 다른 세법 즉 일반 개별 세법 같은 거들 관계는 써 있네요. 다른 세법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국기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다른 세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지. 아셨죠? 여기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관세법, 행정심판법, 감사원법이 나와 있네요. 이런 거 세 가지는 추가로 얹어 갖고 해놓으시면 되고 요거 활용하신다면 옆에다 메모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세법학 2차 때는 뭐 필요 없는 얘기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 1차 때는 가끔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금이란 건 조세. 이 세금이란 거는 둘로 크게 구분해요. 과세권자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큰 분류예요.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요. 자, 국세 안에는 내국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세가 있네. 관세. 근데 관세에 관련된 법은 또 관세법이란 게 있겠지. 관세법. 자, 국세기본법은 내국세만 얘기해요.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다시 부를 때 내국세. 관세는 관세법에 보면 관세법 안에 총칙이란 게 1번 총칙 관세 기본법이란 법은 없지만 관세법 안에 장별로 해서 기본 내용들을 거기 담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을 별도로 관세는 좀 특이한 거잖아. 수출입 관련된 관세 매기고 좀 딴 세상이야. 세상이. 그래서 국세 기본법과 관련이 없어요. 별도로 얘만의 세계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는 그죠? 관세는 그러면 관세법과 국기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 세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법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셨죠? 따라오셨나요? 관세법 2번은 관세법과 충돌하면 관세법 우선한데 지금 다 국기법과 뭐가 우선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국기법과 관세법이 충돌하면 관세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법이 나오네요. 행정심판법은 행소법 공부하시면 그거 말하는 거야. 행정심판법. 아까 우리 국기법은 불복 절차를 다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억울하면 싸운다는 게 절차가 여기 담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행정심판법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행정심판법은 요거만 아세요? 우리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어떤 행정 업무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지 이제 행정소송. 그때 행정소송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나 구청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 싫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한데요. 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세에 대한 건 달라요. 조세는 이 세금에 대한 거는 억울하다고 바로 소송 갈 수 없습니다. 그 행정 업무를 나한테 한 그 세무서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고 그리고 소송이 오래요.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 그게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그게 삭제가 됐어. 어차피 가서 구청을 상대로 싸워봤자 이거 억울한데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봐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소송 가라는 얘기인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더래. 거의 다 99% 그냥 바로 소송 가더래. 저 소송으로 이어지더래. 그래서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세금에 대해 조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조세에 대한 건 빈도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반 정도가 되더래. 그래서 의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소송 가게 되면 빈도가 얼마나 많아요. 구청에서 나한테 뭔가 억울해요. 구청에서 한 게 억울해요 보다 세금이 억울해요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빈도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소송 가서 행정법원의 업무 계속 봐달라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래요. 그래 그 절차가 국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국기법에 있는 불복 절차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가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행정심판법과 배치가 되네요. 행정심판법에서는 그냥 억울하면 바로 소송 올 수 있대요. 그죠? 다르잖아요. 다른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국기법이 이기는 거지 이때는. 아시겠죠? 충돌하면 국기법이 우선한다고 해요. 행정심판법과 국기법이 충돌하게 되면 국기법이 우선한다. 아셨죠? 그럼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불복 절차나 이런 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원법이에요. 감사원법.
아까 불복 절차 있잖아요. 불복 절차. 우리 불복 절차는 일단 소송 가기 전에 먼저 거치고 와라고 해서 이제 규정을 둔 거를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갈래길이 갈라져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조세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는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실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아예 얘가 한통속 아니냐? 싫어? 나는 외부의 별도의 기관에 갈 거야. 감사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감사원 심사 청구라고 하는 거야. 감사원 쪽에 가는 게. 그러면 둘이 선택이네 선택. 선택적 지위가 있대요. 감사원법은 아니 감사원법하고 우리 국기법이 충돌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원법하고 충돌되는 경우 이런 경우지. 불복 관련된 내용 할 때겠지. 그때는 선택적 지위가 있다고 한다. 요 정도 말씀은 이런 것들이 1차 시험에 가끔 등장하니까. 자,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국기법과 다른 세법, 별도의 개별 세법들 다툴 때는 누가 우선한다고요? 개별 세법 우선. 국기는 뒤로 밀린다. 제일 중요한 거고 관세법은 우리가 깨갱하네. 관세법 우선. 행정심판법보다는 국기법이 우선하네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은 선택적 지위가 있다. 둘이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봤습니다. 그다음 밑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네요. 용어의 정의. 자, 국기법에서 앞으로 쓸 용어들에 대한 어떤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하는 국세부터 뭐 세법 이렇게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또 쓸새 정의된 거 활용해 보자. 자, 용어의 정의의 첫 번째가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예? 국세. 국세기본법 안에 조문 내용들 중에 국세란 말이 등장하면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들이죠. 국세는. 그죠? 그럼 국세는 여기 세금들이 쫙 제가 이거 국세인데 근데 느낌이 관세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관세는. 그래서 아까 내국세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관세는 별도로 그쪽에다가 두고 있다고 내용을. 그래서 관세는 빠집니다. 관세를 제외한 거래요. 국세 안에 내국세와 관세 중에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 된다. 그 내국세가 13가지 세목이 있네요. 이거 외울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우리 공부하는 법수호부 당연히 들어가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그다음에 증여세. 5가지가 됐네요. 그다음에 우리 수입과표 할 때 수입, 부가세 공부할 때 관세, 과세 가격, 그다음에 뭐 관세 묻고 그다음 붙는 게 뭐예요?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그다음에 거기 덧붙는 교육세, 농특세. 그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지세 2개만 더하면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13가지가 되는 거예요. 법소부 상증 이런 거. 종부도 있네. 종부세, 인지세 이런 거,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 더하면 돼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있고 법소부 상증, 개별소비세, 교통행정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들어보는 세금들 이런 것들이 다 국세구나. 국세. 지방세 그러면 대명사는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 쪽입니다. 그죠? 느낌만 가지면 돼요. 여기 이제 국세. 이렇게 13가지 세목이 국세구나. 아셨죠? 국기법에서 쓰는 국세라는 용어 13가지. 그 이런 것들을 세금을 걷어가려면 다 아까 조세 법률주의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지 관계된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겠죠? 법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법률을 둔 것이 이제 세법이라는 거. 세법. 국세와 세법. 이 용어의 정의 중에 세법. 그럼 요거에 무턱대고 걷어갈 수 없으니까 이걸 근거 법률, 조세 법률주의니까 법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그게 이 13가지잖아요. 이게 13가지. 그 13가지에 대해서 12가지 개별세법이 존재한답니다. 왜 하나가 빠지느냐 이거죠. 13가지인데 왜 12가지가 되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데 이게 돌아가셔갖고 물려주는 거와 살아계실 물려주는 그 차이만 있지. 기본적인 틀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렸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버렸어요. 2개가 하나로 묶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는 거지 이제.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가지가 된다. 13가지 세목에 대해서 12가지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이름 알겠죠? 개별세법이 존재한다. 요게 세법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공통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끄집어내 갖고 아까 일반세법이라고 불렀나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반세법이야. 일반세법인데 국세기본법도 있고 국징, 그다음에 조특도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국조,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 그다음에 처벌절차법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국기법이 빠져요. 우리 국세기본법의 조문 내용에 세법이라고 하면 세법 안에는 개별세법이란 게 있고 세법 12가지, 그다음 일반세법이 있는데 일반세법 안에 국기법이 빠져요. 왜 빠지냐면 자기 자신이니까요. 국기법에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 이 법이라고 불러요. 항상 나는 이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법 및 세법이란 말이 나와요. 이 법 및 세법. 그러면 다 말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까지 이제 이 법, 나까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법 아셨죠? 이 법 및 세법 이 법이라고 표현한다. 이 법 나 자신. 그래서 그냥 세법만 딱 놓고 보면 세법 안에 일반 세법 안에는 5가지만 들어가죠. 국기법이 빠지니까요. 자기 자신이니까 빼고 판단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빼고 얘기하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세법이다라고 하다 보니 그냥 당연히 뭐가 빠져요? 국기법은 빠진다고 얘기했고요. 국기법 빠진 이 법이라고 하니까 얘는 빠져 표현할 때 용어의 용어 지금 용어의 정의야. 그 다음에 지방세법과 관세법은 당연히 빠지죠. 지방세법은 지방세니까 이쪽 지방세법, 관세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빠진다. 빠지고 지방세법 빠지고 관세법 빠지고 내국세 관련된 13가지에 대해서 12가지 개별세법과 일반세법 중에 국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이런 것들이 세법이구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와 세법이라는 걸 봤어요. 1-2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안에 이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메모하자, 이렇게 정리하자, 슬슬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천인수가 나와요. 원천인수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천인수 왜 하는 겁니까? 소득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소득 파악의 방법은 기장과 원천인수, 그죠? 그럼 기장하고 있으면 원천인수 해 안 해? 안 해. 기장을 통해서 파악되는데 원천인수 왜 해? 그죠? 그리고 그걸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거야. 기장한다는 얘기는 사업자들이니까 워낙 빈번한 거래가 있는데 그때마다 돈 주는 자가 세금 떼고 준다는 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기장을 시키는 거야. 기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놔. 잘못하면 조사 나갈 거야. 관리할 거야. 이런 거에 이렇게 한다. 그런 거야 원천인수. 자, 이렇게 내용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산세네.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는 여기 있네요. 가산세는 세법학 나중에 공부하시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성격을 이걸 자주 물어봤어요. 기출문제들이 물어볼 때마다 얘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산세. 자, 우리가 조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은 왜 걷어가죠? 세금은 아까 조세국가 세금 걷어서 뭐에다 써요? 재정 지출에. 예산 짜서 매년 집행되는 재정 지출에 거기다가 세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거 항상 걷는 목적이 재정 지출에 충당하려고 걷어가는 게 목적이야. 재정 지출에 충당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벌금 때리는 벌금은 왜 걷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하려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으려고. 침 뱉지 말아라, 노상방뇨하지 말아라,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라, 과속하지 말아라, 범칙금 매기고 벌금 때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걷어가지고 국가 재정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이건 조세라고 부르지 않아요. 벌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벌금은 세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가산세는 왜 매깁니까? 신고 제때 하라고. 신고 불성실, 납부 제때 하라고, 뭔가 이런 거 잘 이행하라고, 그죠? 이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재 가하는 겁니다. 이런 제재가 없으면 또 안 할 거니까 제재 가해서. 그럼 이거는 뭐야? 행정벌, 벌금과 벌금 마찬가지. 벌금이야. 벌금. 쉽게 말하면 벌금. 그러니까 벌금이니까 조세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우리 법인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쭉 해서 총부담세액 구하는 과정에서 부담세액에서 총부담세액 될 때 그때 가산세와 감면문 추가납세 더하잖아요. 총부담세액에 포함시켰다 기납부 빼고 차감납부세액을 낸단 말이에요. 그 계산 구조에 가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금 안에 포함시켜서 걷어가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죠. 성격이 박쥐 같아, 박쥐. 응? 여기부터 저기 붙었다가 이게 세금이냐? 세금은 아닌데 세금 국세 조세 형식을 빌려갖고 걷어가는 거고요. 세금 형식 안에 들어와서. 그죠? 근데 행정벌이란 말이지. 행정벌과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조세 형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성격이 특이하다.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그죠? 행정벌, 벌금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성격이야. 행정벌, 행정 업무에 협조하라고, 잘하라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때린다. 근데 형식은 조세다 이거죠. 이런 특징만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만. 나머지 안 봐도 돼요. 보고 이해하면 돼. 그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만 잘 보세요. 행정벌, 근데 조세 형식을 취한다. 즉 국세에 포함한다. 교재 4번 됐네요. 핵심 정리. 그다음에 강제징수비는 모르는 거 아니죠? 국징법을 들어봤을 거니까. 국징을 먼저 했네 올해는, 그죠? 그래서 했으니까 강제징수비. 그래서 압류하고 매각하고 청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죠? 이 강제징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강제징수비라고 한다. 강제징수비는 손금 불산이 팍목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잘못한 거니까. 역시 가산세도 손금 불산이 팍목입니다. 알고 있죠, 그죠? 잘못해서 뭔가 제재 때리는데 이걸 손금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징벌 효과가 완화될 거니까 그런 느낌. 강제징수비는 얘 때문에 들어간 비용 아니냐. 너 때문에 네가 세금 체납해가지고 그죠? 이런 거니까 얘한테 매기겠다. 그때 얘는 부담하더라도 송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공과금이네. 공과금. 공과금은 자 용어가 좀 이제 용어의 정의가 가끔 이제 우리 지문에 용어의 정의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 봐야 돼. 그럼 공과금이란 거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우리 공과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법인세 공부할 때 공과금은 무슨 부담금 무슨 부담금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담금인데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부담금으로 막 하는데 그 부담금이 송금 인정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위반을 이유로 내는 것이 아닌 것. 그죠? 위반해서 내는 게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 송금이다. 송금인데 그 안에서 또 자산 계상하는 공과금이 있고, 그죠?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거. 그죠?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부담금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공과금 세 개야. 무슨 부담금. 그럼 공과금을 우리 국기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세금을 못 내거나 아니면 공과금을 못 내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은행에 돈 빌려도 돈 못 갚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뭔가 받아가야 될 자가 내가 돈을 안 주면 그러면 나한테 돈 줘라고 하다가 안 되면 내 재산을 건드려요. 강제적으로. 자력으로 집행한다 이거죠. 자력 집행권. 지금 현재 자력으로 얘가 왜 이걸 이행 안 할까? 자력으로 뭔가 얘 재산에 손을 대 갖고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법원한테 부탁을 안 하고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 물론 관세도 또 세금 안에 들어가니까 관세도 있겠지. 국세, 지방세, 관세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과금이에요. 공공기관 공과금 국가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4대보험 같은 거 안 내면 압류 걸 수 있어요. 압류 건다고 막 날라와요. 만약에 안 내보면 안 내면 날라와요. 압류 건다고 이렇게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압류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거 원래. 그러면 이런 거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자력 집행권이 있다 이거죠. 그럼 자력 집행권 갖고 있는 것 중에 국세, 지방세, 관세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거 뺀 게 공과금이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자력 집행권 국진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중에 국세, 지방세, 관세 등등을 뺀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용어의 정의할 때, 그죠? 공과금도 역시 자력 집행권이 있구나, 그죠? 그 자력 집행권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머지 뺀 요거 놈을 얘기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과금 가보세요. 국진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등등 지방세 등 관계되는 것들을 제외한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해했죠? 이제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임시 수입 부가세는 관세에 덧붙는 거야. 관세 한 30% 정도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거예요. 무역 수지 같은 걸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세 가지고 자꾸 전쟁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중국과 미국도 그렇고 맞죠? 그죠? 관세 갖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만들어져 있긴 해요. 관세에 덧붙는 관세는 마찬가지 취급하면 돼요. 임시 수입 부가세는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자 거기 가보시면 7번이 납세자 이거 별표야. 납세자가 용어의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납세자야. 납세자. 자 납세자는 자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자가 납세자인데 세금을 내는 자를 납세자로 포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둘로 구분해요. 납세무자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내 세금이죠. 말하자면 내 본연의 세금이거나 안 내서 내가 떠밀려서 내거나 어쨌든 나한테 부여된 세금 낼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징수무자는요. 누군가의 세금을 국가가 야 네가 대신 징수 좀 해서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징수무자야.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본래 나 자신 원래 내 납세자 원래 우리 알고 있는 납세무자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안 내면 누가 승계받는다, 연대 납세무다, 2차 납세무다, 물적 납세무다, 보증인이다 이런 자들이 이제 확장인데 여기 나중에 다 공부하실 내용들이네요. 확장. 얘가 못 내면 확장하는 거야. 확장해서 얘가 못 내는 거 2차적으로 얘가 못 내는 물적 납세무 얘 못 내면 보증승자들 어쨌든 얘들이 자기가 보증을 섰고 물적 납세는 다 법에 정해진 틀에 따라 그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납세무자의 범위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징수무자는요. 원천징수무자. 자기 세금 아니죠. 직원들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사에서 해갖고 떼서 내는 거 아닙니까? 원천징수. 그 다음에 조합징수 마찬가지. 납세조합징수. 납세조합은 뭐예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판매상, 노점상 등등. 그죠? 이런 또 뭐 간편자본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은 납세 조합 만들어서 이제 하면 그죠? 예전에 깎아줬는데 지금 일몰돼서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지금 남아 있고 3%로 다운되고 막 그랬죠? 납세 조합, 징수, 공제 이런 거. 그게 납세 조합이야. 조합에서는 그 조합원들의 1년치 세금을 나누기 12 해갖고요. 다 예상하는 거야. 1년치 세금을 예상해서 나누기 12 해요. 그래서 매달 나누기 12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 원천인수는 원래 줄 때 떼는 게 원천인수인데 조합징수는 줄 때 떼는 게 아니라 조합이 그냥 계산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원천인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조합징수도 자기 세금 아니라 조합에서 법에 따라서 남의 조합원들의 세금을 떼서 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징수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다음 대리납부의무자 마찬가지죠. 법에 따라서 대리납부해라라고 정해진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징수의무자예요. 그러면 이 두 자를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둘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틀리게 나오겠어? 납세무자 얘기하면서 얘를 여기다 포함한다고 나와. 틀린 지문이야. 납세무자에는 얘를 포함한대요. 틀린 지문이잖아. 어머니 달라요. 또 납세무자, 그러니까 납세무자를 이 위치를 바꾼 거랑 마찬가지지. 납세자, 납세무자가 이쪽에 가고 납세무자 안에 납세자와 징수무자가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다. 뭐가 폭넓은 표현이야? 납세자가 폭넓은 표현. 납세자가 그 안에 납세무자도 있고 징수무자도 있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 갖고 나올 수 있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아 이거는 징수무자군 알았으면 요게 납세 의무자의 범위에 여기 포함된다고 하면 납세무자는 얘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에.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납세무자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납세자 봤어요.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읽어볼게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과세표준 정의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아 항상 우리는 과표에다가 뭘 때려 이제 세율 때리면 세액이 나오는 거야. 산출세액이. 과표의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근데 그 과세표준이 만약에 금액인 거예요. 금액이면 세율은 몇 %지? 그죠? 금액이면 몇 프로만큼 세금 걷겠다 이게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과표가 금액인 거를 종가세 맞죠? 종가세. 근데 과표가 수량인 거야. 우리 개별 소비세 같은 거 나중에 보시면은 어디 입장할 때 한 명당 얼마 인원수 입장 인원 한 명당 얼마가 세율이야. 한 명이 과표고 수량일 때는 거기다가 세율은 뭐가 돼요? 얼마 금액이 돼야 되는 금액. 그래야지 세금이 나오지 이제. 세금은 항상 금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종량세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끝에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돼. 수량은 종량세라고 써 있고 가액일 때는 종가세라고 써 있네요.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다 종가세지. 나중에는 종량세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과표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구나.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특수환경 나오네. 특수환경. 요건 앞에도 있어요. 여러분 특수환경은 뭐 우리 부계부 할 때 법인세법 할 때 그쪽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뭐 근데 국제기본법은 좀 달리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깊이 들어가서 볼 것까지 아니고 몇 가지만 보자. 자, 국세기본법도 특수환경 얘기를 하네요. 국기법 안에 보면 특수환경 나오고 뒤에 2차 납세무라든가 판단하고 할 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특수환경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네. 국기법에도. 그럼 다음 중 어느 하나래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때 특수환경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건 뭐 부계부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쌍방관계다 이런 것들. 법인세 공부할 때 들어봤을 건데 어쨌든 자 이런 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국기법이 바라본 특수관계는 일단 친족관계 첫 번째가 빨간 거 친족관계 제목만 알자. 친족관계 일단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관계 먹고 사는 게 달려있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들 이런 거 이런 자들 먹고 사는 문제 달리는 거 경제적 연관관계 그 다음에 어떤 지배관계 경영 지배관계 이 세 가지만 용어 기억해 놓으세요. 친족관계 경제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근데 그중에 친족관계에 대한 범위를 또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친족은 어디까지인지 사돈의 8촌까지 되는 건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혈족 피로 맺어진 건 몇 촌까지래요? 4촌 혼인 맺어진 거는 3촌까지다. 이거 개정돼 최근에 그러니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6촌으로 바꾸고 4촌 바꾸면 틀린 지문이야. 4촌 3촌이에요.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점점 왕래가 별로 없잖아. 6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5촌도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4촌 3촌까지다 축소시켰고요. 배우자 특이해요. 친족관계 국기법이 바라볼 때 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해요. 이 부계부 할 때는 꼭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는 식으로 이제 해요. 근데 뭔가 혜택 주는 것들은요. 여러분 혼인신고 안 했으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안 돼요. 우리 종합수공제 할 때 보시면 혼인신고 법률혼 관계가 돼야지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쪽 혜택 주는 건 그렇게 돼 있는데 뭔가 불이익 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게 구두쇠 같다 느낌이 아니라 이게 불이익 주는 내용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고 해버리면 다 이혼할 거 아닙니까? 이혼하고 같이 살잖아.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혼하죠. 그죠? 법적인 이혼만 해버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면, 그죠? 이런 가장 이혼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툼이 되고 또, 그죠? 그래서 그냥 사실혼 관계를 포함시킨데 가장 이혼 해봤자 의미 없어라고 해버리는 거지. 사실혼 관계 있다면, 같이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맞다 이렇게 봐버리겠다.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3번 4번도 최근에 바뀐 거야. 친생자, 내 친생자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친양자 입양 보냈대요. 입양된 자. 내 아들이에요. 내 다섯째 아들이야. 아들만 다섯이야. 근데 내 동생이 아니면 형님이 아들이 없네요. 옛날 유교 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어떤 문제야? 나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 막내 아들아, 너 저쪽에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 밑으로 올릴 테니까 네가 작은 아버지 모셔라. 어쩔 수 없죠. 그런 문화에 살아서 옛날에 그런 문화야. 그런 문화. 그래서 친양자 입양 보내요. 그치만 내 다섯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내 동생이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내 조카가 돼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됐네요. 그렇지만 내 특수관계에 포함시켜야 돼, 말아야 돼?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죠? 친양자 입양된 자. 그러면 친양자 입양됐는데 내 동생의 아들로 됐으면 그건 어차피 뭐 사촌 혈족이니까 당연히 포함되겠네. 이때는 남남일 때도 입양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만든 걸 것 같아, 그죠? 친양자 입양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혼외 출생자의 생부래요. 뭐야? 그죠? 미혼모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혼인 외에 출생을 했대요. 그 출생한 자의 생부니까 뭐야? 내 상대방이지. 내 상대방, 그죠? 내 상대방, 생부나 생모 이렇게 돼 있죠. 그자도 특수왕이다라고 돼 있고 등등 여기다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자의 뭐 그 당연히 혼의 출생자도 당연히 내 포함되는 거 맞고 그자의 생부나 생모. 근데 이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한정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부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포함하겠다.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국기법에 개정돼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된 배경은 이제 다른 법에서 공정거래법인가 뭐 그쪽 법에서 대기업 집단들을 막 할 때 대기업 집단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막 이제 그런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 여기를 집단에 포함시킬 거야 말 거야. 기업 집단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 5조. 그죠? 상호 출자 10조. 이렇게 따져 갖고 할 때 거기에 다 이런 걸 빼내서 포함 안 되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넣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개정이 되면서 국기법도 같이 개정된 거야. 얘를 같이 포함하자 이렇게. 그쪽이 포함하니까 포함하자 여기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최근에 개정 이슈가 있었으니까 한번 봐놓으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교재의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됐죠 여기까지? 특수관계는 친족관계, 경영 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3페이지 가시면 이제 기간과 기한이라고 해서 총론 끝났고요. 이제 기간과 기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약간 더 정신이 없는 느낌이 약간 들긴 들지만 가져가는 건 스스로 가져갈 거니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펜 갖고 준비해서 칠하고 가면서 가져갈 거면 딱딱 집어서 하세요. 자주 볼 수 있는 거니까 손대고 만드는 노력을 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별거 없네 내가 만들어도 돼요. 별도로 만들어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숨기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만드시고 또 와서 봐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더 좋죠.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드리는 거고.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 1자 3페이지의 기간과 기한부터 강론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